별별 특강 정승조가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국민TV 라디오 별별 특강 정승조가 모십니다. 정승조입니다. 미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그림 동화 작가인 타샤 튜더. 자연 풍경이나 아이 동물처럼 일상 풍경을 섬세하게 그리는 작가로 유명하죠. 근데 그림책보다도 그녀를 유명하게 만든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타샤 튜더의 정원인데요. 그녀처럼 나도 정원을 만들 수는 없을까요? 또 정원을 꾸미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별별 특강은 옥상 정원 가꾸기라는 주제로 정혜진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옵니다. 우리 아이 학교폭력 당하나? 요즘 말도 없고 무슨 고민 있나? 올 시간 지났는데 어디지?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미리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가 있습니다. 자녀의 학교 폭력 문자, 인터넷 고민 검색, 실시간 위치, 유해 컨텐츠를 24시간 감지하여 부모님께 다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우리 아이 첫 번째 지킴이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옥션과 지마켓에서 스마트 보디가드를 검색하시면 50%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4시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국민TV 라디오 별별 특강 정승조가 모십니다. 오늘 주제는 옥상 정원 가꾸기입니다. 하늘 한번 올려다볼 여유 없이 뭔가에 쫓기듯 살게 되는 요즘인데요. 분명 잘 살기 위해서인데,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행복하려고 이렇게 달려왔는데 뭔가 놓치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요?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특강이 조금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서 타샤 튜더의 정원을 말씀드렸지만 그녀의 정원을 가보면은 그녀는 정원에서 여유와 만족감을 느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유라는 행복을 느끼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옥상 정원 가꾸기 이 방법은 어떨까요? 별별 특강 정승조가 모십니다. 옥상 정원 가꾸기 특강을 해주실 정혜진 선생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별특강 청취자분들에게 인사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대 앞에서 제너럴 닥터라는 병원과 카페가 네. 같이 뭉쳐져 있는 곳에서 뭐 진료도 하고 네. 커피도 내리고 네. 텃밭도 가꾸고 네.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제너럴 닥터의 정혜진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국민TV 라디오 방송 출연은 처음이 아니신 거죠? 네, 매주 수요일에 열심히 아침에 이제 꿈꾸는 협동조합에 네네. 매주 수요일마다 출연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하고 그랬더니 말을 잘한다며 여기도 또 초대를 해주시더라고요. 꿈협에서는 어떤 방송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는 이제 제 전공 분야가 네. 아무래도 이제 의학이 이제 전공 분야다 보니까 네네. 건강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네. 이제 그 전공 분야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사실 오늘 약간 긴장이 되는 게 네. 비전공 분야라서 이건 그냥 저의 단지 취미 생활일 뿐인데 네네. 요걸로 제가 특강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조금 있긴 있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럴까요? 네. 근데 그 요즘에 건강 관련해서 어떤 그 환자들이 제일 많이 오나요, 병원에? 아무래도 환절기. 환절기. 예, 환절기다 보니까 그 건강이라는 게 뭐 우리가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저절로 자연스럽게 유지가 되겠지만 네. 환절기는 아침 저녁의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네네. 계절의 변화에 신체가 적응하는 기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보통 한 여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 한 2주 정도의 시간이 이제 몸이 이제 적응하는데 필요한데 그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네. 뭐 코 안에 점막이라든지 목 점막이라든지 이런데 염증이 좀 자주 생긴다던가. 네. 그래서 뭐 계절성 비염 그 환자분이 가장 많은 것 같고요. 비염 아무래도. 맞아요. 저도 지금 계절성 비염에 시달리고 있어서 아침에 이렇게 왔더니 목이 잠겨 있네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런 분도 많고 이제 슬슬 날이 조금씩 추워지면서 장염 환자도 늘어날 것 같고요. 장염이요. 근데 네. 그 장염은 한번 걸리면 네. 계속 재발을 하더라고요. 그건 이제 사람의 장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네네. 어떤 분들은 장염 걸렸다가 뭐 한 2, 3일 만에 바로 복구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계속 이제 조금씩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어서 요거는 원칙은 없고 네. 장염이라는 말 자체도 굉장히 모호하고 넓은 의미라
이거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이제 감기도 네. 많아지는 시즌이 됐고요. 그렇군요. 앞서 그 방송에서는 정재닥이라는 닉네임으로 또 이렇게 네.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닉네임인가요? 아, 저희가 제너럴 닥터. 제너럴 닥터. 줄여서 사람들이 제닥 이렇게 부르고는 있는데, 네네. 거기에 있는 의사들을 뭐 앞에 성만 붙여서 뭐 김제닥, 정제닥 이렇게 부르곤 했었어요. 아.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별명인데, 본명이 정제닥인 줄 아는 분들도 있어서, 네, 좀 이름치곤 조금 네네.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네네. 심지어 뭐 김제닥과 정제닥은 남매가 아니냐, 성이 다른데. 어떤 관계신가요? 그냥 이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관계일 뿐인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명은 정혜진이고, 네. 정제닥은 별명입니다. 방송에서 본명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 어떤 그런 뭐 불쾌함이나 이런 건 없으시죠? 아, 전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 홈페이지에서 좀 보니까 이런 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지금까지는 존재하지 않았지만은 사실 원래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모습의 동네 병원. 네. 어떤 말을 하고 싶으셨던 건가요? 굉장히 돌려 얘기한 느낌이긴 하지만, 네네. 우리 그냥 머릿속에 상상하는 병원인데요. 상상을 이렇게 해보세요. 이제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 네. 한 동네 혹시 오래 사셨나요? 아니요. 요즘 많이 옮겨 다니잖아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상상 속에서 내가 어릴 때부터 한 동네에 살았어요. 근데 그 동네에 뭐 어렸을 때 소아과 많이 가잖아요. 네. 그런데 소아과를 다니다가 내가 청소년이 됐는데도 그 병원에 다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병원은 계속 그 자리에 있어서 내가 30이 돼서 그 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어릴 적의 나의 모습을 다 기억을 해주시고 내가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아팠었는지 그리고 어떤 약을 잘 듣는지 요런 기억을 다 하고 있는 나를 가장 잘 아는 의사 선생님이 동네에 네. 한 분 계시다고 상상을 하고 그 병원에 가면 편하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고 의사 선생님도 나에게 뭐가 가장 필요한지를 알고 있는 네. 그런 병원.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상상 속에나 가능할 것 같은 영화 속에서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그게 당연한 병원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병원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언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이게 의사가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의사가 되려고 의대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들 의사에 대한 상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의대에 들어가서 막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고 면허증을 받고 인턴 레전트 수련을 하다 보면 네. 어느 순간 이제 내가 상상했던 의사랑은 좀 멀리 온 느낌이 좀 다르구나. 있어요. 네네. 예. 그런데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의사에게 다 똑같은 환경이고 그렇게 지내는 게 뭐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환자랑 얘기를 충분히 못하는 것도 시스템이 어쩔 수 없으니까라고 생각하게 되고 내가 환자한테 이만큼 해줄 수 없는 것도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계속 불편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인가 보통 사람이 시간이 많아지면 생각이 많아져서 네네. 인턴 레지던트 때 엄청 바쁠 때는 생각을 못 하다가 뭐 조금 시간이 지나고 여유가 생기는 3년 차쯤 됐을 때 네. 그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고민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아. 내가 과연 하고 있는 이 생활을 계속했을 때 나중에 나는 내가 상상했던 그런 의사가 되어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고 결론은 이제 아니라는 결론이 나서 지금의 모습이 된 것 같아요. 병원은 언제 처음 생겼나요? 병원은 2007년도에 김승범 선생님이라고 이제 다른 선생님 계세요. 네네. 일명 김제닥인데 네네. 그분이 처음 만드셨고 제가 2008년도부터 같이 합류를 해서 지금까지 쭉 유지가 되고 있고 지금은 뭐 저하고 또 다른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도 계시고 네. 그리고 또 의사 선생님 한 분 계셔서 진료도 예전보다 훨씬 풍성하고 생활협동조합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국민TV도 생활협동조합이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저희도 의료생활협동조합입니다. 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그렇죠. 네. 그 모든 진료를 다 보십니까? 뭐 어디가 아파도 갈 수 있는 건데 예를 들면 눈이 아프면 안과를 가고 배가 아프면 내과를 가고 뭐 왠지 이렇게 뼈가 아프면 정형외과 뼈가 아프다는 표현이 웃기지만 정형외과를 가는 그렇게 분과별로 우리가 고민을 해서 어느 병원에 가야 할지를 내가 정해서 가는 건 사실은 우리나라의 죄송합니다. 우리나라에 의학이 들어올 때 분과별로 이렇게 전문 분야가 들어왔기 때문인데요. 네네. 고민해서 그렇게 병원에 가는 나라는 많지는 않아요. 동네 병원이 그렇게 분과가 이렇게 철저하게 나눠져 있는 데들은 원래는 동네 병원은
어디가 불편하든 고민하지 않고 일단은 어디든 가고 네. 가장 먼저 찾아가는 의사 선생님이 나를 봐주고 네. 얘는 어떤 게 문제가 있구나 해서 바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전문적인 선생님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2차나 3차 병원으로 이렇게 컨설트를 내주는 그런 구조가 우리나라에도 원래 있는데 네. 굉장히 형식적으로만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반적인 그 1차 의료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함에 저희가 이름을 일부러 제너럴 닥터라고 좀 약간 중의적인 표현이기도 해요. 그렇군요. 네. 이 병원 생각하면은 그 진료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주 많고 그리고 소독약 냄새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네. 제가 본 동영상이 그 병원 내부가 맞다면 네. 카페처럼 뭔가 이렇게 네. 좀 또 일반 가정집처럼 아기자기하고 굉장히 예쁘게 이렇게 꾸며 놓으셨더라고요. 네. 이렇게 꾸민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아요. 그 병원에 놀러 가본 적 있으세요? 놀러 가본 적은 없죠. 그런 생각조차 안 하게 되죠.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이 아플 때만 병원에 온다라는 게 병원을 오는 시점이 되게 명확한 거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는 병원에 오는 시점을 굉장히 일상적으로 땡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프지 않아도 다 낫고 나서도 놀러 올 수 있고 그리고 평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놀러 갈 수 있는 공간이면 좋겠다. 네. 그런데 그게 병원을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편하게 디자인을 해도 그렇게는 어렵다는 거죠. 불편하게 되죠. 네. 딱딱하고 긴장하게 되고. 그래서 아예 카페라는 공간은 저희가 언제든 아무 때나 그냥 밥 먹으러 가기도 하고 친구 만나러 가기도 하고 커피 마시러 가기도 하고 네. 그렇게 편하게 일상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공간적인 장치를 마련을 해서 그 공간이 병원을 일부러 뒤에 숨겨놨거든요. 앞에 정면은 그냥 카페고 그래서 사람들이 오는 시점을 좀 더 일상적으로 땡기기 위한 장치라고 표현하면 맞을 것 같아요. 그럼 정말 그 홍대 주변의 주민분들이 카페에 자주 이렇게 오시고 병원에 네네. 놀러 오고 그러세요? 그럼요. 놀러 오시죠. 네. 많이 이렇게 친해진 분들도 있으신가요? 오래됐으니까 네네. 아무래도 저희 오래 이용하신 분들은 뭐 한 7년? 7년?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좀 오랜 친구 같은 분들도 있고 네. 뭐 새로 이제 막 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동네에 한 곳에 오래 있는 건 굉장히 병원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지난주 금요일엔 또 공연 준비로 바쁘셨겠어요. 보니까 노래 듣고 치유하기? 아하하. 이거 무슨 공연이에요? 이거는 그 지난주에도 했었고 지지난주에도 했었는데 네네. 그 인디 밴드 여러분들이 워낙에 홍대가 동네 특성상 음악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을 초청해서 네네. 그냥 공연을 이렇게 몇 번씩 했어요. 이게 뭐 노래 들으면서 이제 치유를 한다 그런 의미인가요? 요거는 그 음악가 분이 지어주신 제목이라서 저희가 일부러 컨셉을 만들었다기보다는 그분의 음악을 듣고 있으면 가을밤에 굉장히 좀 차분해지는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컨셉을 그렇게 만드셨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앞서 그 생활협동조합이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또 어떤 협동조합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생활협동조합이라는 거는 조합원들이 모여서 어떤 소비재를 공동 구매하는 그런 네. 느낌이죠. 네. 그래서 의료생활협동조합은 그 소비재가 의료인 거예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병원을 만들고 그 안에 의사를 고용해서 원하는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구조죠. 근데 생활협동조합을 굳이 만들게 된 이유는 2007년도부터 처음 병원을 했을 때는 생활협동조합은 아니었고요. 네네.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가 하는 진료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은데 사람들에게 이게 받아들여지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어떤 부분이 좀 그런가요? 일단 아무데나 아파도 와도 돼요. 이게 다들 처음에는 어색해 하시더라고요. 물론 한 번 이용해 보신 분들은 계속 이용을 하게 되지만 처음부터 그 말을 듣고 선뜻 이럴 때 가면 되겠구나라고 이해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진료 시간이 좀 길어요. 네. 그래서 뭐 짧게 진료를 할 때도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30분 진료를 하고 있어서 진료를 하는 과정에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할 수가 있죠. 감기가 걸려서 왔는데 1년에 한 번 감기 걸릴까 말까 한 사람이랑 뭐 1년에도 수차례씩 감기가 걸리는 사람에게는 처방이 다르게 나갈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런 분들에게는 이 감기가 자주 걸리는 이유 혹은 오랜만에 걸린 이유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되고
이분이 일상적으로 감기가 잘 걸릴 만한 어떤 행동을 하는 건 아닌지, 기저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확인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 알아보고, 또 약을 원하는 분한테는 약을 주고, 뭐 약을 없이 다른 방법을 원하는 분들한테는 교육을 시켜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감기 환자도 30분이 넘어가거든요. 네네. 그렇게 해서 30분 진료를 하는 것, 그리고 병원이 카페 모양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이렇게 당황하세요. 들어왔다가. 엄청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네. 정말. 여기 병원 맞아요? 맞아? 막 이런 생각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장치들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문턱을 낮추기 위함이지만 사실 저희도 문턱을 낮추는 것 같지만 취향을 확 드러낸 거거든요. 저희는 이런 환자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겠습니다라고 맞아요. 취향을 어떻게 확 드러낸 거다 보니까 굉장히 천천히 환자들이 이제 생기게 됐고 네. 그런 분들하고 조금 더 강력한 커뮤니티 베이스로 동네라는 개념을 새롭게 만들고 싶기도 했었고 모인 사람들 뭐 몇 년 동안 진료를 하게 되면서 저희를 이용해 주신 분들이 조금씩 모이면서 그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도 동네 주치라는 개념을 확실히 좀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생활협동조합을 만들게 됐어요. 조합비는 얼마예요? 조합비는 저희는 의료생활협동조합이 지금은 기준이 바뀌어서 네네. 아마 새로 만들어진 의료생활협동조합은 조합비가 한 구자에 10만 원인가 그럴 텐데 저희는 법이 바뀌기 직전에 만들어서 한 구자에 3만 원. 3만 원. 네, 그리고 월회비가 1만 원 있고요. 월회비는 뭐 저희가 하는 뭐 공연이라던가 네. 여러 가지 옥상 활동이라던가 혹은 집단 상담 같은 것도 있어요. 집단 정신과 상담도 선생님, 있고요. 그룹 상담 혹은 집단 세미나, 뭐 여러 가지 각종 워크숍 공방 이런 것들에 무료 또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 제너럴 닥터를 정의하자면 어떤 병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굉장히 일반적이고 싶어하는 일반적이지 않은 병원이다. 네. 그렇군요. 국민 TV 라디오 별별 특강 정승조가 모십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정혜진 선생님과 근황 토크를 하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요.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죠. 옥상 달빛입니다. 들꽃처럼. 옥상 달빛의 노래 함께 하셨습니다. 들꽃처럼 들어보셨어요. 국민TV 라디오 별별 특강 정승조가 모십니다. 오늘은 옥상 정원 가꾸기라는 주제로 정혜진 선생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강 주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선생님. 네. 옥상 정원 가꾸기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이게 처음 시작은 비록 미미하였으나 이 카페를 하다 보면 네. 화분 선물이 참 많이 들어와요. 그런가요? 네, 이게 공간이 있고 사람들이 찾아올 때 뭔가 이렇게 선물을 할 만한 마땅한 게 없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지 작은 화분 선물들이 꽤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 창가에 놓고 테이블 위에 놓고 이렇게 여기저기에 놓다가 보니까 신경을 쓴다고 썼는데 애들이 자꾸 말라 죽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면 안 말라 죽일 수 있을까라고 해서 날짜를 정해서 물도 줘보고 네. 뭔가 애들이 시들시들해질 것 같으면 영양제도 줘보고 네네. 이렇게 했는데 네.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약간 오기가 생겨서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안 죽일 수 있을까라는 걸 해서 이제 열심히 검색을 막 해봤어요. 애들이 자꾸 죽어요, 막 이러면서 물어봤더니 물을 많이 줘도 죽는다는 거예요. 식물은. 저는 무조건 물은 많이 주고 햇빛 쬐면 그냥 다 사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어떤 애들은 또 햇빛을 너무 쬐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거 되게 신기하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이제 그런 작은 화분들을 어떻게 하면 안 죽이고 살릴 수 있을까에 대한 걸로 시작이 됐는데 저희가 처음에 2007년도에 시작했을 때는 한 층밖에 없었어요. 네. 건물이 총 4층짜리 건물인데 그중에 3층에 저희가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한 3년차, 4년차쯤 됐을 때 위층에 있는 인쇄소가 나가신다고 해서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같이 하면 어떨까 해서 확장을 하게 됐어요. 그러자 굉장히 햇빛이
풍성하게 들어오는 테라스가 생기고 거기에 이제 화분들을 또 놓기 시작을 했죠. 그랬더니 실내에서 키우는 것보다 훨씬 더 아이들이 잘 자라고 꽃도 더 많이 피우고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때까지 옥상 생각은 못 하고 있었는데 옥상은 약간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 건물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세입자들이 인테리어를 하고 이제 쓰레기가 옥상에 많이 가 있는 네. 약간은 좀 창고라고 해야 될까요? 창고, 쓰레기 공간 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옥상에다가 처음에는 작은 좀 뭐 이것저것 갖다 놓기 시작을 하다가 여기다가 뭐 상추 같은 거 좀 심어서 화분 올려다 놓을까? 그런 생각으로 처음에 출발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공간이 너무 지저분하고 하니까 조금씩 청소를 하고 화분을 갖다 놓는 정도로 시작을 하다가 이게 화분이 죽더라고요, 옥상에서. 왜 그런가 했더니 햇빛도 너무 세고 화분도 적당하지 않고 막 이래서 저희가 이제 또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랑 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걸 옥상에서 키울 수 있을까? 그렇게 하다가 요거 우리끼리 하지 말고 본격적으로 조합 사람들이랑 같이 해보자. 네네. 그래서 옥상에서 텃밭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영화도 보고 술도 마시고 고기도 구워 먹고 옥상이라는 공간을 좀 최대한 활용해 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옥상 연구회라는 걸 만들고 옥상 연구회 사람들이랑 이것저것 옥상에서 막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텃밭 작업이었죠. 네. 그럼 지금 텃밭에는 뭐가 있나요? 뭐 심어 놓으셨어요? 지금은 계절적으로 네. 배추입니다. 배추. 원래 여름 농사가 끝나고 가을에 추수를 다 끝내면 가을에 이제 배추를 심고 네. 그 배추를 초겨울에 수확을 해서 김장을 하면 끝나죠. 저는 완전 서울 사람인데 서울에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가 가을에 배추를 심어서 김장을 하는 사람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근데 옥상에 텃밭이 있다라는 게 사람을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어렵진 않으셨어요? 고생 많이 했어요. 어떤 고생? 말도 못하죠. 처음에는 화분을 고르는 것부터도 좀 몰랐고, 네. 그래서 뭐 화분을 사자니 비싸서 투명한 플라스틱 화분에도 이렇게 해보고 뭐 여러 가지 해봤는데 화분이 또 투명하면 애들이 다 죽고 뭐 이런 실패를 굉장히 많이 거듭하고 그리고 옥상에 새로 식물을 심는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건데 이 생태계라는 게 우리가 원하는 것만 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작은 생명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살아서 그중에서는 우리가 이제 늘 동화책에서 보던 꿀벌과 나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애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그런 애들이 이제 가끔 이제 테라스나 아래층으로 넘어와요. 저희가 사실 병원에 고양이가 사는데 네. 그 아이들이 이제 아침에 출근을 딱 하면 고양이들이 이제 좀 아이들을 갖고 놀던 흔적이 있다거나 막 그럴 때는 이제 처음에 너무 놀라서 그 관리가 안 돼갖고 세스코 이런 데 연락을 해봤더니 야외에서 들어오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지금은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는 있는데 네네. 날아다니는 건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옥상 정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좀 자리를 잡았나요, 지금은? 지금은 좀 잡았죠. 저희끼리 그냥 이렇게 하던 게 첫 해였고, 옥상 연구회라는 게 만들어져서 지금 이제 2년째 하고 있어서 작년에도 김장을 했고요. 네. 올해도 이제 김장을 할 예정인데,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 수확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행이네요. 자리 잡기까지 한 2년 정도 걸렸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 작물에 따라서 좀 다른데 처음 한 작물들은 좀 반반이더라고요. 반은 실패하고 반은 성공하고 그러면서 노하우를 얻고 그 다음에는 또 성공하고 요거를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냥 그 노지라고 표현하는 땅에 심은 것들과 옥상에 심은 것들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흙의 깊이거든요. 흙의 깊이. 네, 그래서 땅은 굉장히 깊잖아요. 네. 그래서 걔네들은 비가 오면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물을 매일매일 주지 않고 그냥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걸로 충분한데 옥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해도 굉장히 쨍쨍하고 바람도 많이 불고 금방금방 말라버리고 네. 화분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수분의 양은 매우 작아서 옥상 정원을 하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매일 물을 줘야 돼요. 네, 그래서 매일매일 올라가서 물을 주고 잡초 뽑아주고 벌레 치워주고 이거를 매일매일 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그냥 모두가 확 가는 수가 있습니다. 정 선생님은 매일매일 하십니까?
저는 이제 가게가 있다 보니까 매일매일 나가서 하는 일이 이제 아침에 물 주고 그리고 조합원분들이 매주 일요일마다 오전에 모여요. 그래서 매주 일요일에 오전에 모여서 다 같이 또 잡초 뽑고 또 청소하고 먹을 거 먹고 그러기 때문에 주중에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직원들도 도와주고 저희 이제 조합원분들도 도와줘서 관리가 제법 잘 되고 있어요. 그 처음에는 뭐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그 정원을 가꿀 때 뭐 화분을 이제 네. 놔두는 것부터 시작을 하셨다고 하지만 네. 어찌됐든 그 옥상 정원을 가꾸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나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쵸. 네,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어떤 게 제일 중요한지. 제일 중요한 건 화분의 깊이입니다. 화분의 깊이가 좀 깊어야 식물이 화분의 깊이만큼 성장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처음에 잘 모르시니까 그냥 작은 화분들, 옥상을 떠나서 보통 그냥 집에 갖다 놓는 화분들도 화원에서 이렇게 좀 산 작은 플라스틱 화분들로 많이 시작을 하시는데 그런 작은 화분들은 화분의 크기만큼만 식물이 자랄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뭔가를 수확해서 먹는 잎채소 같은 거를 키우시려고 생각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높이만큼 깊이의 화분이 필요해요. 가장 처음에 손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거는 뭐 스티로폼 박스 네. 같은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그 텃밭용 화분이라고 플라스틱으로 파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화분이에요. 그 원치 않는 그 벌레들. 네. 그건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처리를 했다기보다는 이제 뭐 친해졌달까? 내려놓으셨나요? 마음에서 이제? 네. 이게 가끔 보니까 좋은 벌레가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좀 농사를 짓는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텃밭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봄이 되고 이제 봄이 되면 보통 이제 저희가 농사를 시작을 하는데, 시작하고 이제 초여름쯤 되면 진딧물들이 엄청나게 극성을 부려요. 그래서 잎을 다 이제 잎에 있는 즙을 다 빨아먹고, 네. 이제 엄청 토실토실해지거든요. 근데 그때쯤 찾아오는 반가운 손님이 있습니다. 무당벌레. 무당벌레. 네. 세상에 무당벌레 종류가 그렇게 많은 줄 저는 몰랐는데 무당벌레도 종류가 많고 해충이 있고 익충이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무당벌레 익충의 경우에는 무당벌레가 와서 알을 딱 낳아놓으면 거기에서 이제 알을 까고 작은 유충들이 나와서 막 잎을 정신없이 돌아다니면서 진딧물을 다 먹어요. 네, 우리가 얘기하는 천적이죠. 네. 그런데 해충 무당벌레는 알을 낳고 가면 그 알에서 나오는 애벌레들이 잎을 다 갉아먹어요. 처음에는 무당벌레는 우리 보통 예쁘고 반딱반딱하고 굉장히 윤기나고 동그랗게 생겨서 네, 귀엽잖아요. 근데 네. 무당벌레 유충은 그렇지 않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좀 무섭게 생겼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좀 어떤 애는 샌노랗고 털도 엄청 많고 뽀송뽀송하게 귀엽게 생기고 어떤 애는 되게 무시무시하고 징그럽게 생겼는데 이 무시무시하고 징그러운 유충이 익충이에요. 아. 네. 근데 노랗고 뽀송뽀송하고 너무 예쁘게 생긴 애는 해충인 거예요. 네네. 외모만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해충과 익충을 구별하는 방법도 생기고 어쩔 때에는 무당벌레 찾아서 이제 떠나기도 하고 외부로 나가서 이렇게 잡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벌레들하고는 꽤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아, 결국에는 이제 친해졌다, 이 말씀이시죠? 벌레 싫어하는 분들은 텃밭 하시면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또 다른 벌레는 뭐가 있어요? 벌레로 따지면 일단은 뭐 각종 해충들에 대해서는 조금 빠삭해졌는데 뭐 이름도 좀 어려운 뭐 총채벌레라던가 사실 이제 그런 거죠. 잎 뒷면을 보면 벌레가 직접 붙어있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아니면 벌레 흔적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까만색 작은 점이 도도도도도 붙어있는데 이런 거는 벌레 똥이거든요. 아 이건 총채벌레다 그러면 이제 흙까지 다 구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깍지벌레 이런 애들은 잎에 이렇게 흔적을 내면서 이렇게 하얗게 그 자기가 지나간 자리에 길을 이렇게 만들면서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도 있고 그래서 벌레들이 이제 어떤 야채마다 잘 생기는 벌레들이 있어서 네. 그런 애들에 대해서 이제 요령이 조금씩 생기고 친환경적으로 제거하는 방법들도 많이 알게 됐죠. 네. 그럼 친환경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벌레를 제거하시나요? 가장 효과를 많이 본 건 마요네즈였어요. 마요네즈? 마요네즈를 100대 1 정도로 물에 희석해서 분무기로 뿌리면 네. 진딧물들에 이렇게 쭉 뿌려주면 아이들이 사실 이제 마요네즈가 뿌려지고 그다음에 물이 말라버리면 아이들이 이제
반딱반딱하게 코팅이 돼서 네. 숨을 쉬지 못해서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잔인하네요, 말하고 보니까. 그래서 마요네즈로 한 진딧물의 한 80% 정도를 죽일 수 있었던, 잡을 수 있었던이라고 따로 표현해야겠네요. 이렇게 약을 치지는 않고. 네, 약은 가능하면 안 치려고 하고 요즘에는 친환경 약재들이 많이 나와서 네. 뭐 그런 효소 뭐 이런 것들도 나와서 이것저것 써보곤 있는데 농약을 치는 분들의 마음을 알 것 같은 게 농약은 치면 한 번에 다 죽어요, 벌레가. 네. 그래서 그건 정말 고민 없이 깨끗해지는데 친환경 약재들은 한계가 있어서 아무리 쳐도 100%는 다 잡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올해 나비 많지 않으세요? 나비 많이 보셨죠? 서울에서. 그랬나요? 전 아직 못 봤는데. 아, 그런가요? 네네네. 올해 다 갔는데. 네. 올해 사실 원래 보기 어려운 호랑나비들도 도시에서 보일 정도로 나비가 많았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근데 이제 나비가 많으면 그 이유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나비가 많은 해에는 애벌레가 엄청 많기 때문에 농사가 망하는 경우가 많대요. 근데 다행히 뭐 올해 배추 농사가 괜찮다고는 하는데 저희 옥상에도 지금 나비 애벌레들이 어마어마하게 통실통실하게 배추들을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찌됐든 그 농약은 치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또 그렇게 관리를 하신다. 네. 그렇군요. 이 옥상 정원 가꾸기 해볼 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나에게 뭔가 좀 달라진 점이라고나 해야 되나요? 좋아진 점? 내가 좋다고 느끼는 점들. 일단 처음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효과가 뭐였냐면 네네. 우리 보통 건물 안에서 살잖아요. 집에서 직장으로 이동하는 순간 빼고는 다 실내에 있는 것 같아요. 햇빛을 쬐면서 야외에서 노는 거 어렸을 때 우리 막 고무줄도 하고 놀고 흙장난도 하고 이렇게 놀던 때를 빼고는 네. 학교라는 데 들어가기 시작하고 중고등학교를 지내고 나니까 거의 실내 공간에서만 지내게 되고 활동이라는 것 자체가 야외 활동은 특별한 날 아니면 체육대회 하는 날 아니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옥상을 하게 되면서 가장 크게 얻었던 것 중에 하나가 햇빛을 쬐면서 하는 일이 되게 많아졌고 그러면서 몸을 움직이는 일들도 많아져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건강해진 것 같은 느낌이 네.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손으로 하는 일이 많잖아요. 흙을 만지고 식물을 심고 거기에서 잡초를 뽑고 이렇게 손을 활용해서 하는 것들이 많은데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조합원분들이 전부 일요일 아침에 와서 뭐 특별하게 수확을 하지 않아도 그런 약간의 손으로 하는 놀이, 흙을 만지고 하는 것들만으로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다들. 그래서 그렇게 놀이라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사실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놀이는 아이들만의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뭐 우리 어른들의 놀이라고 하면 가끔 이제 레고블럭 맞추는 정도 애들 거 뺏어서 그런 것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일이잖아요. 그런 우리들한테 도시 사람들한테 옥상 정원이라는 거를 하게 되면서 놀이의 수단이 하나 생긴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몸도 마음도 굉장히 예상했던 결과는 아니지만 좋아지고 네. 저는 식물들은 또 씨앗을 심었는데 거기서 열매가 나기까지의 그 과정을 통해서 감동을 받거든요. 굉장히. 네네. 그리고 아주 작고 볼품없는 게 열릴지라도 그 감동을 받고 그 음식에 대한 관점이 많이 바뀌게 된달까? 그래서 예전에는 과일 야채 별로 이렇게 막 좋아하진 않았는데 지금은 더 많이 먹게 되고 좀 더 이걸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먹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 또 변화가 생겼군요. 이제 본격적으로 특강을 네. 이어가 볼 텐데요. 그 전에 노래 한 곡 들어볼게요. 인디밴드 음악들 되게 좋아하신다고. 네. 그렇죠. 이 지난주에 공연하셨던 분과 지지난주에 제작에서 공연하셨던 분이 같이 하는 밴드가 하와이라는 밴드였는데 개인적으로 홍대 주변에 음악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이 하는 음악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네. 좀 소리가 좀 듣기 편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악기가 많이 사용돼서 그렇게 막 쿵쿵거리는 음악보다는 저는 이렇게 좀 잔잔한 음악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이번에는 제가 좋아하는 하와이라는 밴드의 꽃이라는 노래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별특강 가족들도 함께 들어주세요. 들어보겠습니다. 꿀벌이 날아와 내 입술에 앉는 내 몸이 따라 흔들리네 그 바람에 시든 잎 하나 별별특강 정승조가 모십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와이의 꽃이라는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네. 정원 가꾸기 이제 특강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 시간에는 어떤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식물 어떻게 하면 안 죽일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궁금해요. 받아요. 네. 그래서 화분을 보통 저희가 꽃집에서 많이 사잖아요. 네네. 동네 꽃집에서 화분을 사면 혹은 선물을 받으면 그거를 집에 가져가서 대부분 일주일에서 한 달 이내로 죽이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선인장도 말려 죽이는 신의 손이에요. 막 이런 분들도 있는데 화분을 집에 가져가서 죽이지 않으려면 사실 그 화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얘가 물을 좋아하는 애인지 네네. 혹은 물을 싫어하는 애도 있거든요, 심지어. 네. 그리고 햇빛을 좋아하는지 햇빛을 싫어하는지 네. 딱 요것만 물과 햇빛에 대한 것만 일단 화원에서 정보를 얻습니다. 물과 햇빛. 그렇죠. 네. 그래서 물을 싫어하는 애들은 보통 이제 입이 두텁고 다육식물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아이들인데요. 네. 싫어한다기보다는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된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고 네. 그리고 꽃이 피고 굉장히 이제 잎이 보통 얇고 그런 친구들 중에서는 대부분 물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리고 햇빛은 대부분의 식물들이 좋아하는데 화원에서 자라던 아이들이 화원의 실내 공간에서 자라던 애들이 갑자기 야외의 햇빛을 보면 잎이 타는 경우가 있어요. 잎이 탄다고요? 네, 그래서 갈색으로 변하면서 툭툭 떨어지게 되는데 네. 이 아이들이 원래 햇빛을 좋아하고 말고도 중요하지만 걔네들이 살던 화원과 하우스에서 어떤 환경에 있었는지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원래 햇빛을 굉장히 좋아하는 식물인데 화원에서 그 화원의 빛에 적응해서 살고 있었다면 갑자기 햇빛으로 나가게 되면 굉장히 당황하는 거죠, 식물이. 그러면서 적응하지 못하고 죽어버리거나 혹은 굉장히 야외에 있던 애들을 실내로 들여왔을 때도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화원과 비슷한 상황이 되게 중요하고 네. 환기가 잘 되는 곳에 식물을 놓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빛과 물과 바람, 자연 환경과 가장 자연 환경과 비슷한 곳에 놓는다기보다는 솔직히 화원과 비슷한 환경에 놓는다는 거. 그래서 온도가 또 화원과 비슷하게 맞아야 되고 네.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근데 다들 이제 화분을 어디다 두시냐면 사무실 책상 위에 바람도 없고 굉장히 좀 온도도 늘 비슷하고 그런 곳에 놓는다던가 햇빛은 들지 않는 곳에 놓는다던가 이렇게 돼서 망하는데 만약에 그런 환경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애초에 바람이 불지 않고 햇빛이 들지 않는 곳에서도 살 수 있는 식물을 달라고 하시면 권해주실 거예요. 네네. 근데 그런 식물들은 또 특징이 뭐냐면 화원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물 주세요. 혹은 일주일에 2번씩 물 주세요. 이렇게 정해주거든요. 근데 그거는 약간, 말이 안 돼요. 왜냐면, 화원에서는 제때제때 이제 좀 환기도 시켜주고 통풍도 시켜주기 때문에 아마 화원에서도 굉장히 곤란해 하시면서 대답을 하시는 건데, 환경이 다르면 수분이 마르는 속도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화원에서는 이게 일주일에 한 번 물을 줘도 됐지만 이거를 우리 사무실에 갖다 놨을 때는 한 2주 동안 물이 안 마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화분에 물을 언제 줘야 되느냐가 가장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데 저희는 늘 얘기를 해요. 흙이 마르면 주세요. 흙이 바짝 마르면 물을 주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흙을 만져볼 삶의 여유조차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화분을 그냥 매일매일 물을 줘버리던가 아니면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면 다 말라 죽어 있던가 이런 거라서 화분을 키우는데 가장 핵심은 물이나 바람이나 어떤 온도나 햇빛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신경 써야 할 변수들이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화분을 하루에 한 번씩 쳐다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화분을 하루에 한 번씩 쳐다보고 그 흙을 손가락으로 만져볼 수만 있으면 사실 그렇게 되는 순간 이분은 이제 화분을 안 죽일 수 있는 자세가 되는 거죠. 흙을 만져보고 물을 줘야겠구나. 네. 이것도 이제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물은 어느 정도로 줘야 되나요? 보통은 화분의 밑에는 구멍이 뚫려 있죠. 네네. 그래서 물을 흠뻑 준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구멍으로 물이 나올 정도로 흠뻑 준다라고 표현을 하죠. 네. 그래서 화분에 물받침이 있는 이유가 그 밑에 물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물받침이 있는 거고 흠뻑 주고 그 물이 바짝 마르면 또 흠뻑 주고 바짝 마르면 흠뻑 주고 그래서 그거를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대부분은 식물을 죽이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다육식물이나 선인장 같은 경우는 흠뻑 주고 마르면 또 주고 이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은 흙 자체가 배수가 매우 잘 되는 물을 주면 그냥 주르륵 다 빠져나가는 그런 약간은 굵은
모래보다 좀 더 두꺼운 돌멩이 같은 걸로 화분의 흙이 구성되어 있어서 네네. 그런 아이들은 아마 화원에서도 그럴 거예요. 생각날 때 한 번씩 주세요. 뭐 한 달에 한두 번 뭐 이렇게 주라고 돼 있는데 그런 녀석들은 적당한 햇빛만 있으면 물은 정말 한 달에 한두 번만 줘도 충분히 자라죠. 그 난 키우시는 분들 보니까 아, 네. 그 수도꼭지에다가 이제 호스를 연결해 놓고 네. 물을 계속 이렇게 흘려보내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던데 나는 원래 그렇게 해서 키우는 거예요? 나는 뭐 제 분야는 아닌데 나는 사실 어렵다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셔서 많이들 그렇게 말씀하시죠. 저도 사실 키워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난도 마찬가지인데 뿌리가 완전히 바깥으로 노출이 돼서 그냥 물 없이도 자라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그 난석이라 그래서 난도 마찬가지로 흙만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굉장히 듬성듬성한 조약돌 같이 생긴 아이들을 바닥에 돌에 깔고서는 키우기는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나는 다육식물보다는 물을 조절하는 게 훨씬 까다롭고 햇빛의 양도 굉장히 까다롭다고 해요. 그래서 난을 키우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어르신들, 어머니들이 잘 키우시는데 어머니들이 식물을 잘 키우는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걔네들을 돌봐주고 걔네들의 상태를 볼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나는 저도 키워본 적은 없는데 키워주신 분들이 하는 말이 난을 매일 볼 수만 있으면 난도 어렵진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그 정 선생님께서는 맨 처음에 키운 식물은 뭐였어요? 맨 처음 키운 식물은 다육식물이었어요. 다육식물은 처음에는 이게 이제 잘 안 죽는다고 하고 실제로 화분이 선물이 들어오는 건 다 죽었기 때문에 남은 애들이 다육식물밖에 없어서 네. 작은 다육식물들을 조금씩 키우기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용기가 생겨서 이제 다육식물이 아닌 아이들도 키우게 되더라고요. 그쯤 해서 제가 제라늄이라고 로즈 제라늄이 구문초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향기가 이제 벌레를 쫓는다 그래서 로즈 제라늄인데 구문초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런 손바닥만한 구문초를 선물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얘가 구문초는 물하고 햇빛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물을 잘 주고 햇빛을 잘 쏘이기만 하면 굉장히 잘 자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매일매일 관심을 가지고 물과 빛과 그다음에 바람을 조절할 수 있게 되면 그다음에 고민하는 포인트가 나오는데 뭐냐면 화분의 크기만큼 식물이 자라요. 그래서 저희가 화원에서 보통 사올 때 종이컵보다 조금 큰 그 플라스틱 화분에다가 받아오잖아요. 네네. 근데 식물도 자라면 점점점 커져요. 근데 우리가 보는 거는 이 뿌리가 보이는 게 아니라 줄기와 잎만 보이니까 그 부분만 생각을 하시는데 줄기와 잎이 커지려면 내가 원하는 크기만큼 화분도 커져야 돼요. 그래서 그 작은 화분이 내가 정말 잘했는데 얘가 계속 죽거나 혹은 이런 경험 정말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잎이 길게 자라 올라와요. 길게. 화분에서 원래는 처음 살 때는 화분에 이렇게 몽글몽글하게 부케처럼 딱 붙어있는 모양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쭉쭉 가지가 길어지면서 약간 흐느적해지다가 뭔가 부족한 것 같이 모양새가 되다가 그냥 이렇게 죽어버리기도 하는 그런 걸 저희가 이제 웃자란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좁으니까 그냥 이렇게 길게만 자라버리는 거예요. 풍성하게 자라지 못하고.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제가 분갈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화분을 키우는 분들은 이제 분갈이를 보통 의례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매년 1년에 한두 번씩. 그 작은 제라늄을 선물을 받았는데 점점점 자라는데 아이들이 잎이 이렇게 길쭉해지는 거예요. 가지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또 이제 검색을 해봤더니 화분에 넓혀주라, 분갈이를 해줘라, 그리고 가지치기를 해줘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용어였죠. 그 당시에. 분갈이는 뭐고 가지치기는 뭘까. 그래서 일단은 조금 한 사이즈 더 큰 화분을 사서 그 아이들을 좀 옮겨 심어주려고 빼봤더니 그 안에 뿌리가 꽉 차 있는 거예요. 나 같아도 힘들었겠다. 깜짝 놀라셨겠어요. 네. 이렇게까지 힘드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옮겨주고 나서는 더 이상 웃자라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길게 자란 가지들은 잘라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게 자란 가지들은 또 이렇게 소심하게 자르지 말고 과감하게 다 끊어주래요. 그래서 끊어주고 나니까 또 그 옮겨져 있는 화분의 넓이만큼, 크기만큼 식물들이 또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제라늄은 3년 전에, 4년 전쯤 저희가 선물을 받은 손바닥만한 화분이었는데 지금은 그 화분의 키가 제 가슴팍까지 올라오는 크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식물의 가지치기와 분갈이를 처음 이제 시도해서 성공했던 화분이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거죠. 그 앞서 분갈이 말씀하셨는데 네. 1년에서 2년 텀을 기준으로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 하셨는데 그냥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
확인을 했을 때, 네. 이쯤 되면 분갈이 해줘야겠다. 네네.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 1년에 한두 번 분갈이를 하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봄쯤 해서 한번 해주면 제일 좋아요. 왜냐면 여름에 성장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그때 그냥 의례적으로 계절이 딱 시즌이 되면 분갈이 시즌이 되면 이사를 한 번씩 시켜주는 게 맞지만 잘 모르겠다. 혹은 실내에서 계속 키우는 분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고 특히 사무실 공간들은 그렇잖아요. 네. 그런 경우엔 아이들이 좀 웃자라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두 가지입니다. 분갈이를 해주던가 네. 아이들을 가지치기를 해서 사이즈를 더 크지 않도록 해주던가. 아이들은 성장을 하기 위해선 뿌리가 더 커져야 되기 때문에 성장을 시키실 요량이면 분갈이를 해주고 요 정도 화분의 크기로 계속 있어주면 좋겠다라고 하면 가지치기를 해주시면 돼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 화분을 키우다 보면은 잎들이 이제 잎 가장자리가 좀 이렇게 갈색으로 변하면서 잎이 타는 건가요, 그게요? 그건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물이 많아서이기도 하고 물이 부족할 때도 있고 뭐 햇빛에 타는 경우들은 가장자리부터 타지는 않고 그냥 잎 전체가 누렇게 뜹니다. 네. 그래서 잎 가장자리가 타는 경우는 물이 많아도 혹은 물이 적어도 꽃도 가끔 이제 이렇게 좀 물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도 물이 너무 많은 경우도 있고 물이 없어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 화분의 성격에 따라서 좀 이렇게 그때그때 봐야지만 알 수 있는 여튼 물 조절이 잘못되고 있구나라는 게 포인트죠. 좀 그 인간 생활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내가 너무나 바빠. 네. 그리고 집에 잘 없어. 네. 그런데도 나는 화분을 키우고 싶어. 네. 하고 했을 때 어떤 걸 좀 추천을 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요즘에 만들고 있는 게 있는데요. 수경. 수경? 네, 수경입니다. 수경도 죽이는 분들은 정말 수경은 왜 그게 좋은가요? 키우기가 좀 쉬운 편인가 네, 보죠? 수경은 말 그대로 물에 그냥 꽂아놓은 거예요. 화분도 아니고 흙도 없어요. 그냥 물에 그냥 식물이 그대로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 건데 수경이 가능한 식물들이 꽤 있어요. 뭐 어떤 수경 재배하는 화원의 그 사장님은 모든 식물은 수경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장담하실 정도로 네. 환경과 조건만 잘 맞춰주면 수경이 다 가능한데 수경을 하게 되면 물을 그때그때 안 줘도 되잖아요. 그 화부형의 물이 이제 어느 정도 말라가서 바짝 마르지만 않으면 계속 살아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수경을 할 때에는 화분을 놓고 수경 화분 옆에다가 작은 물컵만 하나 갖다 놔도 내가 이렇게 눈으로 보다가 물이 마르는 순간 물만 채워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서 수경 화분을 선물을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된 분들 중에 아직까지 죽였다는 분은 한 분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수경이 또 네. 괜찮군요. 수경을 좋아하는 식물들이 있고 수경을 그냥 이제 뭐 내가 집에서 키우는 식물 이렇게 가지 꺾어서 그냥 꽂아도 자라는 경우들도 많아요. 햇빛은 많이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수경은? 수경은 오히려 햇빛을 많이 봐도 되는 경우가 있지만 보통 이제 저희가 유리병이나 이런 곳에다가 많이 하는데 실내에서 햇빛이 없는 곳에서 잘 클 수 있는 애들로 많이 하는 편이에요. 햇빛을 많이 보면 이렇게 녹조가 생기거나 이끼가 네. 끼는 경우도 많아서 네. 수경은 이제 뭐 싱고니움이라든지 뭐 트리안 같은 애들 하기는 하는데 그런 애들은 햇빛을 많이 보지 않아도 실내에서도 충분히 자랄 수 있어서 저희도 위층 아래층 햇빛의 양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래층에는 수경 식물을 많이 갖다 놓는 편이고 위층에는 햇빛 좋아하고 바람 좋아하는 애들이 있고 그렇기는 해요. 그럼 온도나 환기 이런 것도 이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건가요? 네, 그런 식물들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식물들을 온도나 환기에 신경을 별로 쓰지 않아도 되는 식물을 수경으로 하면 사무실용으로 따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정말 많은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간 이렇게 식물을 키워보시면서. 너무 안 죽이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식물을 계속 키우다 보면 얘네들이 안 죽으면 또 그것도 되게 고민이더라고요. 안 죽고 계속 자라니까 게다가 이제 나중에는 가지치기를 하고 삽목을 하고 번식을 시키는 과정이 이제 나오는데 그때쯤 되니까 화분의 양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선물을 그럼 사람들한테 해주자 그랬는데 화분째로 선물을 하니까 또 다 죽여버려서 요걸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나눠도 주고 안 죽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네. 결국에 수경까지 간 거죠. 그렇군요. 별별특강 정승조가 모십니다. 정혜진 선생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원 가꾸기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노래를 한 곡 듣고요. 계속해서 특강 이어가 볼게요. 이번에도 인디밴드의 노래 골라오셨죠? 네, 인디밴드라고 하기에는 이분들은 워낙 유명해서 네.
이렇게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인데요. 가을방학이라는 분들이고 그 1집 앨범 중에 가장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소가도 꿈결이라는 노래예요. 네, 듣고 옵니다. 가을방학의 소가도 꿈결이라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인디밴드랑 정말 많이 친분이 있으신가 봐요. 친분은 없고 좋아해요, 제가. 제너럴 닥터를 하다 보니까 공간이 있어서 거기서 공연 행사를 가끔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알게 된 분들도 있고, 동네 주민인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가을방학이라는 분들은 인디밴드라고 하기엔 좀 너무나 유명하다고 앞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브로콜리 너마저에서 활동하시던 분이 이제 네네, 나와서 맞아요. 또 만드셨다고요? 네, 개피이라는 분하고 이제 정바비 씨가 둘이 하는 건데요. 네. 목소리가 굉장히 특유의 음색을 가지고 계셔서, 그리고 정바비 씨가 노래를 이제 만들 때 그 가사와 음이 굉장히 절묘합니다. 그 앨범을 다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렇군요. 자, 두 번째 특강을 이제 이어가 볼 텐데, 두 번째 해주실 말씀이 텃밭. 옥상에서 네. 나도 가꿀 수가 있을까? 네, 이거, 저희가 하는 거 보고 집에서 채소를 길러서 먹어보고 싶어요라고 해서 많이들 물어보세요. 네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식물을 뭘 키우면 가장 쉬울까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저 아직 텃밭 같은 거, 화분 같은 거 잘 못 기르는데 저도 할 수 있을까요? 혹은 아파트 베란다에서 하려고 하는데 뭘 키우면 좋을까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일단 가장 집에서 키우기가 편하고 수확률이 노동 대비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면 그런 잎채소인 것 같아요. 뭐 상추도 있고 상추도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잖아요. 뭐 적상추도 있고 파란 상추도 있고 로메인도 있고 그런 상추 종류들은 웬만하면 다들 성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화분의 깊이도 상추가 이렇게 나무처럼 자라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분의 깊이도 그냥 적당히 낮은 것도 괜찮고 그리고 햇빛은 아파트 베란다 정도 햇빛이면 적당한데 너무 옥상같이 햇빛이 강하게 되면 네. 햇빛을 많이 받을수록 잎은 두터워지거든요. 두껍고 단단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상추 같은 것들은 아파트 베란다처럼 유리로 한번 걸러진 햇빛 정도가 되면 가장 적당하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는 충분히 기르실 수 있고요. 네. 아파트 베란다에서 사실은 다 기를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집에서도 그렇고 다 기르실 수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매일 한 번씩 쳐다봐주는 정신 요것만 유지하실 수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화분에서 기르는 잎채소들은 네.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로 먹는 아이들 있잖아요. 뭐 토마토나 고추나든지 잎을 따먹는 애들 대부분 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고민할 필요 없이 매일매일 물을 주셔도 크게 망하지 않습니다. 자, 얘들은. 그러면 텃밭을 가꾸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단계로 해야 될 건 뭔가요? 제일 첫 번째 단계는 화분을 마련하셔야 되죠. 네, 화분과 흙. 화분은 어떤 종류가 좋습니까? 화분은 초보자인 경우에는 이렇게 도전하지 마시고요. 네네. 텃밭용 화분이라고 나온 거를 쓰시면 화원에 가장 가면 예. 쉽게 구할 수가 있나요? 그렇죠. 텃밭용 화분이 깊이도 적당하고 너비도 적당하고 어떻게 생겼습니까? 텃밭용 화분은? 뭐 그냥 정사각형 모양도 있고 직사각형 모양도 있는데 높이가 네. 뭐 한 30cm 정도로 적당하게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 말고 다른 화분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쓰시는 경우에는 높이가 좀 낮아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혹은 화분이 아닌 용도로 나와 있는 것들을 화분 용도로 쓰실 때는 반드시 아래 구멍을 뚫어주셔야 돼요. 배수가 매우 중요해서. 화분이 아닌 용도? 그렇죠. 뭐 스티로폼 박스라든지 네. 뭐 다른 용도의 어떤 박스들을 쓰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밑에 구멍을 꼭 뚫어주셔야 되고요. 물이 빠져나갈 수 있게. 그렇죠. 배수 구멍을 뚫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텃밭용 화분을 준비를 하고요. 네. 흙을 이제 채워야 되는데 실내에서 사용을 하실 때에는 우리 보통 땅에 있는 흙을 쓰시면 좀 무거워요. 네. 그래서 뭐 건물이 매우 넓고 그런 분들은 경량토를 쓰기도 하는데 뭐 우리가 뭐 건물 전체에다가 흙밭
텃밭을 만들 건 아니니까 그냥 화원에서 파는 네. 여러 가지 텃밭용 흙이 팔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그냥 한두 푸대 사다가 바로 그냥 채우시면 됩니다. 한 포대가 어느 정도인가요? 양은 되게 다양해요. 뭐 네. 10kg부터 10리터부터 50리터까지 포대가 네. 다양하기 때문에 네네. 본인이 텃밭을 얼마나 넓은 구조로 할 거냐에 따라서 화분의 크기에 따라서 흙은 고르시면 되세요. 그럼 정 선생님은 맨 처음에 어느 정도 구입을 하셨어요? 저희는 좀 규모가 있어요. 규모가 있어서 50리터짜리 흙을 30개인가? 네, 그래서 저희는 좀 화분이라고 하기에는 좀 크고요. 네네. 어린아이가 성인이 앉아서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고무다라이가 8개 정도 위에 있고, 그거 말고도 버려지는 나무 팔레트를 개조해서 만든 화분들이 있어서, 그것들에도 흙이 꽤 들어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아무래도 보통 가정집 스케일하고는 조금 다르죠. 네. 규모가 좀 크군요. 네네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게 버려지는 나무 팔레트. 네. 뭔가 재활용으로 이용해서 이제 화분을 또 사용할 그렇죠. 수가 있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버려지는 나무 팔레트를 활용하게 된 거는 이제 옥상 연구회를 같이 하고 있는 조합원분 중에 이제 디자이너분이 있어서 네네. 그분이 나무를 주로 다 재료로 쓰시는데 팔레트가 이러이러한 용도로 해서 많이 버려진다라는 얘기를 해주셔서 그 팔레트를 조합을 해서 팔레트 뭔지 이제 잘 상상이 안 가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희가 그런 마트 같은 데 가면 기중기로 물건 이렇게 옮길 때 있어요. 네네. 거기 이렇게 길다란 차에 길다라고 뾰족한 양팔이 이렇게 앞으로 쭉 나와서 물건을 쓱 들어 올리는 그런 기중기를 그 팔을 끼울 수 있게 만들어진 판이에요. 그래서 팔레트 위에 물건을 쌓아놓고 팔레트 자체를 들어 올려서 물건을 옮기는 그런 용도로 쓰이는 팔레트인데 받침대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소재로 되어 있는데 나무 팔레트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2개를 겹쳐서 이제 가운데를 파내고 거기에다가 또 버려지는 천막천들 같은 걸 밑에 화분처럼 돼서 구멍을 뚫어서 화분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천막천이 유용하게 쓰이네요, 또. 네, 그렇죠. 그것도 천막천을 어떤 회사에서 자기네가 가방을 만들려고 했다가 프로젝트가 무너지는 바람에 엄청 남았다 그래서 그걸 또 얻어와서 그걸 가지고 화분을 또 만들었어요. 그렇군요. 이렇게 또 이렇게 재활용을 할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좀 얘기를 좀 돌아가자면 흙을 또 준비를 해야 되고. 네. 그래서 흙을 뭘 해야 되냐고 많이 물어보세요. 뭐 이런 흙 잘못하면 흙을 잘못 고르면 벌레도 많이 생긴다고 하던데 네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사실 흙은 그렇게 포장되어서 파는 흙들은 다 비슷해요. 양분도 비슷하게 들어있고 웬만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장되어 있는 흙을 사서 쓰시는 경우에는 고민 없이 그냥 화원에서 골라주는 걸로 쓰시면 그냥 간단해요. 포장돼서 살 수 있는 흙은 환경에 이제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든지 그렇지는 않나요? 왜냐하면 그 양분이 어느 정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네. 천연 재료로 만들어진 퇴비가 들어있는 흙이 있고요. 네. 화학 비료가 들어있는 흙이 있어서 환경적인 부분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네. 뭐 지렁이 퇴비라든지 아니면 천연 발효를 시킨 그런 퇴비가 들어있는 흙이라든지 그런 애들을 사서 쓰시면 되고요. 가격이 아무래도 본향 흙의 한 2-3배 가량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일반적으로 살 수 있는 흙은 가격대가 어느 정도였나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흙을 돈 주고 사다니 그것도 참 충격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든 흙을 좀 구해보려고 여기저기 봤는데 뭐 딱히 흙을 풀 데가 없더라고요. 다 아스팔트로 덮여 있어서. 맞아요. 그것도 참 안타까웠는데 흙은 뭐 생각만큼 텃밭을 조성하신다고 했을 때 그게 이제 베란다 정도 넓이라면 아주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가격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렇군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흙을 또 준비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키울 작물에 대해서. 그렇죠. 키울 작물은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11월, 10월, 이제 10월, 11월인데 요때 텃밭을 하고 싶다고 해서 작물을 찾으러 다니시면 없어요. 작물도 다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씨앗을 그럼 심어보겠다. 요 시즌에 씨앗을 심어보겠다고 하시면 추워서 애들이 안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계절을 좀 잘 맞춰서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보통은 봄이 시작되기 직전에 씨앗을 심고 거기에서 잎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면 여름 한철 이제 쫙 키워서 먹는 그런 구조인데 씨앗부터 발화를 시키는 게 초보자분들에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뭘 파냐면 화원에 가시면 모종을 네. 팔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상추, 배추, 뭐 깻잎 뭐 이렇게 종류별로 저희가 보통 일상적으로 마트에 가면 쌈 채소라고 해서 파는 애들 있잖아요. 네네. 그 아이들의 모종을 화원에 가시면 다 팔아요. 그래서 화원이 뭐 서울 지역에는 양재에도 큰 꽃시장이 있고 그리고 일산 쪽으로 나가는 길에도 꽃시장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화원들에 방문하시면 모종 하나에 뭐 싸게는 50원에서 뭐 비싸게는 200원 가량 해서 그거를 다 사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종을 원하는 거, 먹고 싶은 거 일단은 골라서 사시면 되고, 토마토나 고추 같은 거 심어보고 싶으신 분들도 그런 것도 이제 같이 그때 모종을 팔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때 원하는 걸 일단은 골라서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하나씩 하셔도 되고 여러 개를 하셔도 되고요. 방송 들으시고 난 지금부터 한번 준비해보고 싶어. 네.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고 보니까 방송을 4월에 했어야 되나 봐요. 요 계절에는 가을에서 겨울로 네. 넘어가는 요 계절에는 어떤 모종? 모종을 지금 구하기는 쉽지는 않고 지금은 아마 하시게 되려면 씨앗을 실내에서 따뜻한 실내에서 하시면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씨앗 종류는 상관이 없습니까? 뭐 씨앗은 종류는 상관이 없고 상추 같은 경우는 씨앗을 하나를 심으면 매우 작은 깨알 같은 씨앗인데요. 네네. 그 씨앗을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씨앗을 하나 심으면 거기서 상추가 한 포기가 다 올라와요. 근데 처음에 그걸 잘 모르시고 이제 여러 개를 이제 씨앗이 너무 작으니까 후두두둑 뿌려놓으시면 텃밭 그 상자 화분 안에 상추 작은 새끼손가락만한 잎들이 막 올라와요. 뽀송뽀송뽀송 올라오는데 그걸 그대로 두면 그대로 그냥 끝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상추가 한 그루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공간이 있는데 씨앗을 너무 많이 뿌려놓으시면 걔네들이 이제 너무 이제 좁은 공간에서 조그맣게 자라다가 더 이상 성장하려고 뿌리를 내릴 공간이 없어지는 거죠. 네네. 그래서 요 단계에서 실패하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주의해야겠네요. 네, 실내에서 씨앗을 쫙 파종을 하시고 아이들이 뽀글뽀글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 눈으로 이렇게 딱 보다가 좀 잘 자라는 애가 있고 잘 못 자라는 아이가 있으면 잘 못 자라는 아이들은 사정없이 뽑아줍니다. 그걸 일명 속가내기라고 표현을 네, 하는데요. 네. 그렇게 뽑아주면 옆에 있는 아이들이 덩달아서 잘 자라게 되는데 얼마나 속가내야 돼요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네네. 그러면 보통은 처음에 속가낼 때는 새끼손가락만한 그런 ip들을 속가내게 되는데 조금씩 자라다 보면 아이들이 좀 커져서 뭐 한 손바닥의 한 3분의 1 정도 크기만 돼도 그냥 어린 잎 채소로 먹을만해지거든요. 네네. 그때부터 또 부지런히 속가내서 최종적으로 남기는 거는 상추 한 그루와 그루의 간격이 적어도 한 10cm 정도는 될 정도로 속가내 주셔야 이거 어떻게 뽑아요? 아까워요. 이거 뭐 잔인해요. 막 이러시는데 그렇게 뽑아줘야 남은 아이들이 잘 살게 돼요. 그래서 상추 한 그루와 한 그루에 뭐 10cm에서 뭐 나는 작게 자라도 상관없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한 5에서 7cm 정도 간격을 두시면 아이들이 먹을 만큼 자라게 됩니다. 네. 속가내기를 그렇게 한 다음에는 네. 계속 그렇죠. 꾸준한 관심을 가지면서 그렇죠. 키워주면 아랫잎부터 되나요? 계속 자라게 되면 아랫잎부터 이렇게 뚝뚝뚝 끊어서 드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그렇군요. 근데 이제 겨울에는 햇빛의 양이 여름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잎이 작아요. 잎이 작고 여리고 그리고 여름에는 잎이 굉장히 크고 강하게 자라기 때문에 겨울철에 우리 집 화분은 이렇게 애들이 잘 안 자라고 비리비리하지 그건 되게 당연한 거예요. 햇빛이 네네. 작기 때문에. 네. 그리고 여름철에 아이들이 단단해지고 딱딱하고 애들이 뭐라 그래야 되지? 채소인데 부드럽지 않고 질긴 그런 형태가 되는 건 햇빛이 세서 그런 거니까 그런 거 그냥 드셔도 됩니다. 오늘 주제가 옥상 정원 가꾸기잖아요. 네. 근데 이제 텃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추운 계절이 되면 옥상에서 정원을 가꾼다는 게 얼만큼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 텃밭 가꾸는 네. 것도 마찬가지겠죠? 아파트 베란다나 실내에서는 이제 가능한데 옥상에서는 12월 이후에는 하우스를 치지 않는 한은 농사는 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야외에서는 온도가 너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뿌리가 얼지 않으면 다행이고 네. 다만 농사는 어떤 식으로 이어지냐면 가을이 되면 저희가 여름 동안에 이렇게 수확을 해서 먹었던 채소들이 꽃이 피고 그 꽃에서 씨앗이 맺히게 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각종 야채에서 씨앗을 털고 있어요. 저희가 채종한다라고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어제도 이제 부추에서 씨앗을 털어냈고, 각종 이제 꽃에서도 씨앗을 털어냈는데, 겨울을 나는 방법이 식물마다 달라서 어떤 식물들은 뿌리로 겨울을 나고 어떤 식물들은 씨앗의 형태로 겨울을 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화분이라는 환경 자체가 눈이 오고 비가 오고 젖은 상태에서 얼어버리면 뿌리가 같이 얼 확률이 매우 높아서 화분에서 뿌리로 겨울을 날 수 있는 식물들은 웬만큼 강한 아이들이 아니면 거의 어렵고 저희가 보통 먹는 아이들은 또 다년생이 아니고 한 해 먹고 끝나기 때문에 씨앗으로 받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씨앗을 지금 이제 받아두고 내년에 이제 그거를 뿌릴 준비를 하는 거죠. 네. 옥상의 겨울나기는 씨앗을 채종하고 보관하고 네. 그것을 돌보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씨앗을 받아두는 시기가 언제인가요? 언제 심고 언제 열매를 땄느냐에 따라 좀 다르기도 하고요. 네네. 그리고 잎채소 같은 경우는 잎을 부지런히 따먹으면 꽃이 늦게 열려요. 그리고 잎을 안 따먹고 그냥 그대로 두면 꽃이 빨리 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꽃이 일단 핀다. 라고 되면 그거를 꽃이 피게 둘 것이냐 아니면 잎을 더 따먹을 것이냐에 따라서 꽃대를 꺾어버리기도 하고 그냥 두기도 하는데 일단 꽃이 피면 꽃이 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관상용으로 꽃을 키우던 사람들의 습성으로는 꽃이 지면 아 얘가 이제 죽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꽃이 지고 가만히 살펴보면 그 꽃대 끝에 씨방이 열리거든요. 그 씨방이 열리고 씨방이 점점 색깔이 갈색으로 말라가면서 네. 그 꽃대 전체가 위에서부터 갈색으로 쭈루루룩 말라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꽃대가 갈색으로 마르는 순간 꺾어서 그 안에 씨방 안에 있는 씨앗을 털어내면 아주 이렇게 딱 말라서 완성되어 있는 씨앗이 이제 바로 저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씨앗을 얻어서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네. 어떤 식으로? 아주 쉽게 하는 방법은 비닐봉지에 진공포장. 네, 보통 이제 뭐 지퍼 달려있는 백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데다가 넣어두시면 뭐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그대로 그냥 되는데 덜 익은 씨앗, 그러니까 아까 꽃대가 갈색으로 마르기 전에 씨앗을 털어내시면 네네. 씨앗이 수분을 약간 머금고 있어요. 덜 마른 거죠. 그럼 그렇게 되면 그 아이가 지퍼백 안에 들어가서 네. 모든 썩을 수도 씨앗에 있겠네요. 수분이 공급이 되면서 다 썩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다 마른 씨앗만 보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게 또 채종을 하고요. 네. 또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그 옥상에서나 테라스에서 이제 텃밭을 하려고 하실 때 벌레가 이제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세요. 물 충분히 주고 다 했는데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애들이 자꾸 죽어요 하는 경우는 잎의 뒷면을 보셔야 돼요. 잎의 뒷면을 살짝 보시면 눈에 보이는 벌레도 있지만 눈에 네. 보이지 않는 벌레들도 있어서 뭔가 잎의 뒷면이 녹색으로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고 뭔가 이렇게 줄무늬가 굉장히 불규칙하게 나 있다던가 혹은 까만색 점박이가 있다던가 혹은 무언가 있는데 기어다닌다던가 그런 경우는 이제 벌레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가장 쉽게 하실 수 있는 거는 약국에 가셔서 친환경 살충제를 하나 사다가 뿌려주는 방법이 있고요. 네. 아니면 조금 귀찮더라도 저처럼 마요네즈를 1대100으로 희석해서 그 뿌려주고 마요네즈를 뿌려주신 다음에는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한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애들을 다 씻어주셔야 돼요. 마요네즈가 입 뒷면에 붙어서 끈덕끈덕해지게 되면은 아이들도 숨을 못 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요네즈를 뿌려주고 야외에서 기를 때는 그래서 비가 오기 직전에 저희가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실내에서 하실 때는 마요네즈로 처치하고 한 번 더 샤워를 시켜주셔야 되는 거죠. 야외에서 키울 때는 그렇게 따로 이렇게 씻어줄 필요는 없는 건가요? 아니면 비가 내린다고 말씀을 하셔서 비가 오지 않으면 해야- 씻어줘야 되죠. 네. 그렇군요. 네. 또 어떤 질문들 많이 받으세요? 뭐 벌레 관련된 질문이라든지 병충해 관련된 질문을 제일 많이 받기도 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옥상에서도 뭐 하시지만 테라스에서 할 때 뭐 그런 열매 채소들이 있는데 네. 토마토나 그 고추를 가장 많이 하세요. 근데 토마토랑 고추가 잘 안 열린다라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게 옥상이나 야외에서 하면 잘 열리는데 실내에서 하면 잘 안 열리거든요. 요것도 이제 전혀 식물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하는 착각인데 꽃이 피면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꽃 안에 암술과 수술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야외에서 꽃을 키우면 바람이 불든 벌레가 앉든 암술과 수술에 묻어있는 것들이 섞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배운 거 기억나세요?
수술에 있는 노란색 꽃 화분이 네. 암술 머리에 닿아서 타고 내려가서 씨앗이 열리고 이런 맞아요, 거 배우잖아요. 맞아요. 네네. 그런데 그건 이제 배운 건 이제 아주 저 멀리 잃어버리고 이거 잊어버리고 나서 왜 열매가 안 열리지? 꽃이 그냥 지고 끝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베란다에서 창문 닫아놓고 키우는 분들은 바람이 안 부니까 걔네가 만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 작은 꽃 안에 같이 살면서도.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실내에서 키우는 분들은 꽃대를 살짝 톡톡 쳐주시기만 해도 꽃가루가 탁탁 날리면서 암술 머리에 가서 붙거나 혹은 조금 더 세심하게 해주실 분들은 그 면봉으로 그 꽃가루를 묻혀서 암술 머리에 직접 갖다 주시는 그런 과정이 사실 좀 귀찮지만 필요해요. 그래서 그렇게만 해주시면 토마토든 고추든 이렇게 굉장히 잘 열리게 되고 네.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열리게 되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그렇군요. 네. 별별특강 정승조가 모십니다. 오늘 정 선생님과 함께 옥상 정원 가꾸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요.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커피소년의 노래입니다. 커피나무. 국민TV 라디오 별별특강 정승조가 모십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오늘은 옥상정원 가꾸기라는 주제로 정혜진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커피소년의 커피나무 듣고 왔습니다. 자, 세 번째 특강 어떤 얘기 또 해주실까요? 세 번째 얘기는 이 식물을 가꾸는 데에 있어서 식물을 번식시키고 여러 해를 계속 살게 만드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아까 얘기가 좀 같이 나오기는 했었는데 식물을 번식을 시킨다라는 게 왠지 굉장히 식물에 대한 전문가들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은 얘기이기는 하지만 식물이 계속 자라다 보면 한 화분에서만 계속 자라기에는 약간 한계가 있고 네. 더 이상 이거를 화분만 옮겨주기에도 아이들이 좀 넘칠 때가 있고요. 가지치기를 계속해서 화분의 부피를 조정하다 보면 가지치기를 하고 남은 천해진 가지들이 되게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쳐낸 가지들을 버리지 않고 좀 살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얘네들을 살릴 수 있다라는 거를 또 검색을 통해 알아냈죠. 그래서 처음 제가 이제 키워서 성공했던 로즈 제라늄이라는 아이를 시작으로 삽목이라는 걸 제가 하게 됐는데요. 네. 그 가지를 꺾어서 그대로 흙에 꽂는 것을 삽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지치기를 해서 그 흙에 꽂아놨더니 신기하게도 그 안에서 뿌리가 다시 나오고 또 하나의 새로운 화분이 만들어지게 됐었어요. 네. 그래서 제라늄은 지금까지 3, 4년을 자라오면서 아까 손바닥만한 화분이 지금은 제 가슴팍 높이까지 왔다라고 했는데 그 정도 높이가 될 때까지 가지치기를 통해서 생산해낸이라고 하면 좀 웃긴 출산한도 아닌데 그 화분의 양이 그냥 제가 머릿속에 그냥 살짝만 떠올려봐도 한 50여 개 정도 네. 가지치기를 통해서 생산을 해냈고 그 아이가 지금 현재 저희 가게에 제라늄이 여기저기에 있거든요. 네네. 그 여기저기에 있는 아이들의 엄마 화분인 거거든요. 삽목이라는 게 다른 거 없이 가지를 꺾어서 그대로 흙이나 물에 꽂으면 뿌리가 나온다라는 아주 단순한 과정인데 네. 이 삽목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삽목을 할 수 있는 애가 있고 할 수 없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삽목을 할 수 있는 애들은 특징적인 게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들이 삽목을 또 하게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물을 좋아하면서 그 삽목을 할 때 이거는 이제 라디오라 설명이 좀 잘 될지 모르겠지만 이파리가 있고 줄기가 쭉 붙어 있고 한 번 더 가지에 다시 붙게 되는데 네. 그 가지가 이렇게 꺾이고 하는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냥 줄기만 있고 잎이 끝에 달려있는 그 단순히 그 한 세트만 끊어냈을 때는 살 확률이 거의 없고 여러 개의 가지가 붙어 있는 거를 끊어냈을 때 네. 그거를 삽목했을 때 마디에서 원래는 잎이 나와야 되는 그 마디에서 뿌리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가지에서를 우리가 삽목을 할 때는 마디를 함께 끊어서 삽목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요령이 있다면 삽목을 하실 때에는 새 흙을 쓰시면 안 돼요. 이유가 뭔가요? 양분이 많은 흙을 쓰면 그 가지 끝이 물러서 썩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헌흙, 그러니까 보통 양분이 거의 없고 그냥 식물들이 다 자라서 겨울에 이제 좀 화분이 이제 버려지는 것
라든지 그런 흙을 쓰실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삽목을 하실 때에는 마디가 함께 들어가야 된다는 것과 그다음에 헌 흙을 쓰실수록 좋다. 이런 요령이 있고요. 삽목을 해서 성공하는 걸 조금 이제 경험을 해보시면 네네. 본격적으로 이제 화분에 취미가 붙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언젠가부터 화분을 안 사게 되거든요. 내가 있는 화분으로 계속 번식을 시키고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삽목을 하면서부터다. 그렇죠. 삽목을 하게 되면서 화분을 살 일이 많이 없어졌어요. 네네. 근데 물론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식물에 대한 욕심이 들 때가 꽤 있기는 한데 네네. 그렇지 않고서는 가능하면 지금 있는 식물만으로도 삽목을 하게 되죠. 지금 키우고 계신 식물, 화분 네. 얼마나 돼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나요? 얼마 전에 그 가지고 있는 식물의 이름을 다 적어본 적이 있었는데 네네. 가지수로만 한 30가지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닌데 지금은 가지수가 한 30가지 정도 되는 걸 보고 나도 이제 예전에는 작은 취미로 시작했던 네네. 게 어느 순간 보니까 이런 데 나와서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책도 썼고 신기한 것 같아요. 그 네. 고급 초급, 중급, 고급 네. 이렇게 단계별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초급은 화분을 살리는 데에 목적이 있는 거고 중급은 이제 그 화분을 관리하고 잎과 채소류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기르는 거 네. 그런 게 있다면 고급은 이제 번식과 다년생을 키우는 방법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삽목이라는 건 좀 고급 단계 얘기일 수도 있고 삽목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육식물 같은 경우는 잎 자체를 끊어서 흙에다가 내려놓으면 그 잎에서 다시 하늘 위쪽으로는 잎이, 땅 쪽으로는 뿌리가 그대로 나오는데 다육식물들은 다들 좀 여기에서 실패를 많이 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이 잎이 올라오고 뿌리가 내려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한 달 가까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얘는 그냥 잎이 떨어졌네 하고 치워서 버리지 마시고 그대로 두시면 다육식물들은 거기에서 또 그대로 성장을 하는데 매우 느립니다. 네. 다육식물 성장 속도 자체가 워낙에 느려서 그 부분을 감안하고 다육식물들을 번식을 하겠다라고 요령이 생기시면 이거는 굉장히 오랜 기다림을 가져야 한다라는 걸 꼭 명심을 해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번식이나 뭐 그런 확장에 이제 가장 또 효과적인 게 씨앗. 처음에 씨앗 하나로 어떤 식물을 키우면 그 식물에는 꽃이 한 송이만 피진 않아요. 꽃이 굉장히 여러 송이가 피우게 되거든요. 토마토 씨앗 하나를 심었을 때 그 나무에서 토마토를 방울토마토라고 한다면 100개 이상 저희가 수확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정도로 씨앗 하나에서 이렇게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열매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한 개의 씨앗을 심었을 때 그게 열매라고 하면 열매의 수가 클 것이고 꽃이라고 한다면 그 꽃의 수도 굉장한데 꽃이 지고 또 씨앗이 열리게 되면 그 씨앗을 거두었을 때 하나의 씨앗으로 저희는 최소 100개 이상의 씨앗을 다시 거둘 수가 있는 거죠. 네. 보통 자연에서는 그렇게 해서 100개, 200개, 300개의 씨앗이 다시 흙으로 떨어지고 그 중에서 겨울을 이겨내고 살아난 씨앗이 다시 또 이제 피어나게 되는 건데, 자연이 아닌 저희가 이제 키우는 공간에서는 100개의 씨앗을 거두내면 그 100개가 거의 대부분 발화를 내년에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의 씨앗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 다음에 많이 이제 획득한 씨앗으로는 100배 이상의 농사를 질 수 있게 된다는 아주 단순한 산수식이 나오는 건데요. 욕심이 날만 하네요. 네, 그렇죠. 식물 키우는 것에 있어서. 남는 장사죠. 근데 뭐 이렇게 내가 얻게 되는 그런 장점도 있을 테고 네. 또 뭐 이제 옥상연구회라는 네. 모임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쪽에서 이제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은 어떤 말씀을 주로 하세요? 이렇게 텃밭을 가꾸면서 나는 이런 점들이 좋았다. 되게 웃긴 내용인데 일요일 아침에 하거든요, 저희가. 일요일 아침에? 직장인들이 매우 싫어해요. 일요일 오전에 한다고. 네, 못 나오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나오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 하루가 길어진 느낌이다. 일요일이 많아졌다. 일요일 아침 몇 시에 하세요? 오전 10시부터 하거든요. 근데 직장인들 대부분 일요일에 보통 정오 지나서 일어나는 분들이 많아서 늦잠 좀 자시죠. 네, 그래서 일요일 아침 10시가 굉장히 갈등되는 시간이래요. 막상 일어나면 좋은데 일어나기엔 매우 힘든 그런 시간이라서 옥상 하시는 분들은 와서 일요일 아침부터 활동을 하고 옥상 연구회
끝나고 나면 이제 점심 시간이거든요. 아침에 한 2시간 네. 정도 하신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네. 그래서 점심 먹고 보통 일어나는 시간에 하루가 시작돼서 너무 좋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얘기한 거지만 이제 놀이. 흙을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기회가 서울 살면서 거의 없었다. 뭐 네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흙을 직접 손으로 만지고 식물을 가꾸는 일이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신대요. 그리고 흙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내가 애정을 주고 돌봐준 만큼 피드백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되게 좀 마음이 따뜻해짐을 많이 느낀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옥상이라는 데가 사실 어디다나 다 있잖아요. 어느 건물이든 옥상이 다 있는데 네네. 그 옥상이라는 공간이 보면 좀 약간 버려져 있는 느낌이랄까? 우리 마음속엔 없는 공간. 어디에나 있지만 누구나 그 공간이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는 마음속엔 없잖아요. 네네. 근데 그 옥상이라는 공간을 발견한 이후로 조합원분들이 본인의 옥상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셨군요. 갖게 되시면서 옥상에 이것저것 이제 갖다 놓으신대요. 그래서 뭐 평상을 갖다 놓는 분도 있고 화분을 키우기 시작한 분들도 있고 네. 공간에 대한 개념이 옥상 연구회를 하면서 좀 많이 넓어지셨달까?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렇군요. 그 아이들 네. 학교에서 자연 체험 학습 같은 네네. 것들 많이 하잖아요. 네. 옥상 연구회 이제 모임 있을 때 네. 아이들이랑 같이 오시는 조합원 분들도 있으시겠어요. 네, 엄마들이 이제 애기들 데리고 오는 거죠. 네. 아이들은 엄청 좋아하죠. 고양이 뛰어놀지, 흙과 본인이 좋아하는 이제 흙과 뭐 네. 놀 수 있는 게 다 있으니까. 그리고 보통은 세심한 작업을 할 때보다도 뭐 이렇게 저희가 계절별로 농사 가리를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네네. 여름 농사 끝내고 뭐 이제 가을 배추 농사 할 때는 화분 이제 있던 거 뽑고 털고 비료 섞고 이런 노가다 같은 거 할 때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막 뽑고 털고 막 이런 거 그런 작업들을 되게 좋아해서 보통 큰 일이 있을 때는 요번엔 일이 좀 크다 그러면 네. 여러분들이 이제 막 오시는데 네. 그럴 때 아이들이 오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건 좀 갑자기 생긴 궁금증인데 네. 그 옥상 연구회 네. 그거는 조합원이면 누구든지 참여가 가능한 건가요? 네, 제너럴 닥터 생활협동조합 조합원이면 누구든지 참여 가능해서 10시, 그러니까 일요일 오전 10시에 오시면 저희가 이렇게 뭔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와서 이제 오늘 처음 왔어요라고 하시면 이제 묵묵하게 저희가 이제 일을 줍니다. 일을 드리면 이제 그 일을 하시고 먹을 게 나오면 같이 먹고 따는 게 나오면 같이 수확해서 같이 나눠 가지고 그러고 이제 조용히 헤어지는 그런 이상한 모임이에요. 주로 어떤 분들이 오세요? 이게 약간 저희 말고도 홍대에 옥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모임들의 공통점을 쭉 보니까 여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젊은 여성분들이 많아서 남성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지 않을까. 여자가 많습니다. 매우. 단지 그 이유 때문인 거죠? 이상하게 텃밭을 가꾸는 모임이라든지 식물을 가꾸는 모임에는 여성 회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주변 옥상 모임을 봐도. 지금 모임은 몇 명인가요? 옥상 연구회는 사실은 그 온라인 페이스북을 통해서 계속 소식이 공유가 되고 있는데 그 네네. 소식을 받아보는 사람은 아무래도 한 300~400명 정도 되고요. 그 소식을 받아보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오시는 고정 멤버들은 많진 않아요. 네. 고정 멤버들은 뭐 한 15명 정도, 20명.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는 분 있고 안 오는 분이 있어서 하루에 옥상 이제 하루 열렸을 때 오는 분들이 아주 적을 때는 5명, 많을 때는 한 15명 그 정도 되세요.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네. 또 모임을 가지시는 거죠? 네네. 그렇군요. 이렇게 옥상 연구회를 통해서 텃밭도 가꾸시고 또 그 삶의 변화가 생기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뭐. 네, 일단 주말에 일찍 일어나는 변화가 생기고 또 한 가지는 음식에 대한 관점이 저도 아까 바뀌었다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달라졌어요? 가공식품이 아닌 자연식품에 대한 관점이 좀 열리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재배한 거를 먹을 때 예전에는 그냥 가공된 음식들이라든지 조미되어 있고 이미 패키징 되어서 나오는 음식들을 많이 먹었다면 그렇게 자연적으로 나오는 야채나 과일을 키우고 수확하고 재배하는 과정을 몸소 겪으면서 그런 과일이나 야채에 대해서 조금 더 예전에 비해 많이 찾아 먹게 되더라.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집에 작게 상추나 토마토 이런 걸 키우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배운 여러 가지 상식들을 집에 그대로 가져가서 활용해서 응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져서 그런 분들도 많아지고 결국에는 음식이 생산되고 그게
우리가 먹는 식탁까지 오는 데까지의 과정의 아주 작은 일부를 체험을 하시게 된 건데 그 아주 별거 아닌 것 같은 작은 체험이 그런 음식에 대한 관점을 바꾸게 되는 게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음식에 대한 소중함 그렇죠. 이런 것들을 많이 네. 느끼실 것 같아요. 또 어떤 말씀을 또 해주시나요? 뭐 다른 것보다는 몸을 쓰는 일이 좀 있거든요. 네네. 흙 비료 섞을 때는 뭐 어마어마하게 노가다를 많이 하고 그게 왜 그렇게 노가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몸을 많이 쓰게 되나요? 그렇죠. 삽질도 좀 해야 되고 흙을 이제 퇴비랑 섞으려면 전체 흙을 다 엎어서 네. 그 흙을 한 군데 모아서 퇴비를 섞고 삽질을 하게 되고 고향의 냄새가 이제 막 나기 시작을 하고 우리가 이제 또 여러 가지 생명체들이 나타나고 막 이러는데 네네. 그 과정에서 몸을 많이 쓰게 돼요. 근데 우리 직장인들은 평소에 하루 종일 앉아서 그냥 이렇게 계속 앉아 계시잖아요. 여기도 네. 계속. 앉아 계시다가 그렇게 몸을 쓰려고 하니 안 쓰던 근육들이 너무 놀라는 거죠, 처음에는. 그래서 되게 안 쓰던 근육들을 쓰게 돼서 몸살을 앓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처음에는. 계속 움직이다가 보면, 전반적으로 안 쓰던 근육들이 자극이 되면 의학적으로도 매우 건강해지거든요. 하루 종일 무리하는 근육들이 있어요. 네네. 허리 근육이라든지, 목 근육이라든지, 어깨 근육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은 우리가 누워서 쉰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반대로 활동을 하고 산책을 하고 조깅을 하고 움직여줘야 얘네가 좀 풀리고 주변 근육들이 자극되고 강화되어야 얘네들이 좀 평소에 편안하게 네. 지낼 수 있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효과만으로 봐도 좀 작지만 평소에 일을 좀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네.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네. 그런 활동을 또 하고 계시군요. 뿌듯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맨 처음에 이렇게 생각 못 하셨을 것 같은데 이 정도로 규모가 커질까? 사람들이 네. 이렇게 반응이 좋을까? 생각 못했어요. 생각 못했는데 작년에 하고 올해 하면서 느낀 게 저는 그냥 좋아해서 시작을 해서 사람들이랑 모여서 같이 뭔가를 하고 있었을 뿐인데 네. 올해만 해도 벌써 각종 잡지에 옥상연구회가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됐었어요. 그래서 옥상연구회 회원들도 우리 살면서 사실 뭐 잡지에 얼굴이 실릴 일이 많진 않잖아요. 그런데 올해 정말 많이 실린 것 같아요. 회원분들도. 그래서 다들 좀 그런 의외의 어떤 재미들도 있어서 네네. 처음에는 그냥 작은 식물을 어떻게 하면 좀 잘 키울 수 있을까 해서 시작됐다가 이렇게 일이 커지기는 했지만 앞으로도 공간만 계속 있다면 계속 저는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옥상 정원 가꾸기에 대해서 얘기를 다시 좀 돌아와서 네. 말씀을 좀 해주실 부분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 지금 초급 과정, 중급 과정, 고급 과정이라고 봤을 때 정리를 한번 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식물을 가꾸는 데 있어서 초급 과정이라고 한다면 저 작은 화분을 이제 어디에 둘 것이냐부터 네. 고르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사무실 책상 위냐 혹은 뭐 베란다냐 햇빛이 잘 드는 바깥이냐 뭐 이런 거를 고를 때에는 내가 놓고 싶은 데 놓는 게 아니라 식물이 놓이고 싶은 곳에 놓여야 된다는 것과 네. 그 위치를 화원에서의 환경과 바뀌게 되는 곳에 놓을 때에는 적응 시간이 매우 많이 필요하므로 천천히 바꾸시는 작업이 필요하거나 적응 시간은 어느 정도 적응 시간은 생각하면 될까요? 식물마다 다른데요. 좀 어두운 곳에서 자라던 애를 환한 곳으로 옮겨줄 때에는 중간 단계로 옮겨주면서 이렇게 옮겨주셔야 돼요. 그게 네. 일주일에 뭐 예를 들면 방 안에서 베란다로 나간다고 했을 때 일주일에 뭐 한 10cm씩 옮긴다던가. 근데 그게 그냥 베란다로 나가면 잎이 아까 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타서 다 떨어져서 죽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거 잘 기다리시면 타서 다 죽는 것 같아도 그 환경에 맞는 새 잎이 조만간 올라와요. 그래서 그렇게 뭔가 환경에 맞추어서 식물들이 몸을 바꾸는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에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까 좀 기다려 주실 필요도 있고요. 그 식물에 따른 적응 기간은 그 화원에 물어보면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나요? 그러니까 식물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정확하게 못 해주시는 거죠? 네, 그리고 좀 안타깝게도 화원분들도 화원에서의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키우는 방식에는 익숙하신데 네. 그게 이제 각자의 집으로 갔을 때 환경에 대해서는 그것까지 빠삭하게 이렇게 알고 잘 얘기해 주시는 화원은 몇 개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가장 화원과 비슷한 환경의 집에 골라서 놨다가 점점 옮기시게 되거나 화원은 가만 보면 화분을 밖에 내놨다가 저녁 때 들여놓고 밖에 내놨다가 들여놓고 바깥에 전시되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낮에는 햇빛을 보고 밤에는 좀 들어가 있고 이렇게까지 화원이랑 똑같이 저희도 테라스에 내놨다가 들여왔다 내놨다 들여왔다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고요. 네.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일단은 중간쯤에서부터 놨다가 점점점 내가 옮기고 싶은 위치까지 아주 천천히 옮겨주시면 웬만한 식물들은 적응을 해요. 네, 그렇군요. 그렇게 적응 기간을 좀 두고요. 네. 그리고 화분이 키우고 싶은 만큼 화분의 크기가 필요하다는 거, 네. 식물을 키우고 싶은 부피만큼 식물을 키우려면 화분을 키워주시던가, 화분을 키워주거나 분갈이가 자신이 없다 하시는 네. 분은 식물을 계속 가지치기를 해서 그 부피를 유지해 주셔야 된다는 것도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초급 과정에서 네. 필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는 먹는 야채를 키우는 분들에게 그때 말씀드렸던 건 화분의 깊이, 깊이가 보통 너무 낮거나 하면 너무 깊은 경우 사실 문제는 안 되는데 너무 낮은 경우에는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해서 채소가 잘 못 자라는 경우가 많은데 텃밭용 화분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 네. 기성품들만 충분히 활용하셔도 네. 그 웬만한 채소는 다 자란다는 거. 네. 그다음에 모종으로 키우기 시작을 하시려면 모종을 심는 간격은 10cm 정도 간격을 네. 두시면 되고요. 네. 모종은 계절을 타기 때문에 씨앗으로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은 씨앗을 쫙 뿌려놨다가 새싹이 바글바글 올라올 때 속가내기라는 작업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속가내기를 해서 결국에 최종 목표는 한 채소와 한 채소의 사이 간격이 10cm 정도 되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열매 채소를 기르실 때 확실히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인공 수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 네. 그래서 실내에 바람도 없고 벌레도 없는 환경에서는 열매를 맺지 않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내 화분은 왜 열매가 안 맺을까 고민하지 마시고 꽃이 폈을 때 이렇게 봐가면서 그 면봉을 활용하시거나 아니면 톡톡 쳐주시거나 해서 인공적으로 수분을 시켜주셔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스티로폼을 이용한 화분을 만들 때 중요한 것은 구멍을 만드는 게 네. 중요하다. 원래 태생이 화분이 아닌 것들, 네. 모든 박스, 고무다라이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그런 걸 활용하실 때에는 배수구멍을 확실하게 뚫어주셔야 된다는 거. 네.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급 단계에서는 그렇죠. 이제 번식시키고 확장시키는 과정인데 가지치기를 해서 끊어낸 아이들을 삽목을 하거나 그럴 때에는 삽목을 하실 때에는 주의하실 게 마디가 포함되어 있어야 네. 그 마디에서 뿌리가 내려오기 때문에 좀 잘 성공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삽목하실 때는 영양분이 많은 흙에 심으시면 굉장히 불리해질 수 있다는 거, 썩을 수 있다는 점. 네. 그래서 영양분이 없는 그런 흙에다가 심어주시는 게 제일 좋다는 거고요. 그리고 삽목도 사실은 계절이 있어서 추운 겨울에 삽목하시면 잘 안 자라요. 그래서 성장이 시작되는 봄 무렵에 시작을 해주시면 여름 동안에 힘을 잘 받아서 아이들이 굉장히 잘 클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가을철이 돼서 꽃이 열리고 씨앗이 맺히는 시즌이 되면 씨앗이 맺혀져 있는 줄기가 마를 시즌에 그 씨앗을 받으시면 내년 봄에 다시 심으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포장만 잘 해놓으시면 내년이고 내후년이고 혹은 3년 뒤에도 네. 저도 한 3년 후까지 해봤는데 성공을 하더라고요. 네. 대신에 병든 꽃이 약간 이제 벌레가 되게 많이 먹어있는 상태에서 씨앗을 받는 채종을 하시게 되면 씨앗의 그 발화율이 나중에 좀 떨어지게 돼서 건강한 씨앗을 채종하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씨앗을 보관하는 방법도 좀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씨앗은 다른 요령은 필요 없고 바짝 마른 씨앗만 골라서, 그러니까 덜 마른 씨앗은 수분을 품고 있기 때문에 같이 포장되어 있는 씨앗에게 이렇게 좀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바짝 마른 씨앗만 골라서 진공포장, 그 공기가 통하지 않게 지퍼백 같은 곳에 보관을 하시면 몇 년씩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 얘기하는 도중에 그 관련 책도 좀 내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 식물 키우는 방법에 관련된 책인가요? 그렇진 않아요. 식물 키우는 방법에 관련된 책은 아니고 반려식물이라는 반려식물. 네. 그래서 저 말고도 식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그 관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모여서 쓴 책이고요. 네네. 저는 이제 식물을 전혀 기르지 못하는 사람이 옥상에 텃밭을 가꾸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그냥 수필 형태로 거기에 썼어요. 그래서 저자 중에 한 명으로 책을 내게 됐습니다. 반려동물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네. 맞아요. 반려식물이라는 단어가 요즘 이제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동물도 저희가 이제 반려동물이라는 게 같이 지내면서 서로 교감을 하고 네. 저도 동물에게 무언가를 주지만 동물도 저희에게 가족 같은 존재감을 주잖아요. 네네. 식물도 이제 계속 같이 기르는 분들은 아마 그런 비슷한 감정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반려식물이라는 게 제가 일방적으로 식물을 이렇게 키운다라기보다는 식물로부터 얻는 위로가 굉장히 커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내가 아껴주고 관리해주고 뭔가 이 아이에게 애정을 쏟은 만큼 꽃을 피워서 저에게 보여준다던가 열매를 맺어준다던가 하는 것들이 식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보람인 것 같아요. 네네. 삽목을 했는데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려줘서 그 이듬해에 또 이 녀석이 이제 꽃을 피운다던가 그런 식으로 혹은 이것을 좀 이렇게 선물을 했는데 그 선물을 한 분이 이 꽃을 보고 기분이 매우 좋아졌다던가 이런 일상적인 것들까지 굉장히 소소한 기쁨들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기쁨을 통해서 이제 반려식물이라는 단어를 또 이렇게 책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거군요. 네. 책이 좀 많이 팔렸습니까? 제 단독책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잘 모르겠어요. 책은 얼마나 팔렸는지. 그 책 제목이 뭐예요? 반려식물이. 그냥 반려식물입니까? 네네. 그렇군요. 서점에 가면 또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겠군요. 네. 아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책에 대한 궁금증이 또 있으실 것 같아서 여쭤봤어요. 이렇게 또 식물과 인연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또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네.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국민TV 라디오 별별 특강 정승조가 모십니다. 오늘 정원 가꾸기, 옥상 정원 가꾸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정 선생님, 네. 마지막으로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별특강 가족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식물은 애정을 준 만큼 저에게 분명히 많은 위로와 보답을 주거든요. 네. 대신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그만큼 굉장히 많은 상처를 주기 때문에 네. 식물을 가꾸면서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받은 분들은 아마 그 기분을 충분히 아실 것 같아요.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딱 하루에 한 번 정도만 식물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만 있으시다면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 식물이 주는 기쁨을 다들 좀 느껴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식물이 주는 기쁨, 저도 한번 네. 느껴보도록 열심히 한번 키워봐야겠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별별특강 오늘 정원 가꾸기, 옥상 정원 가꾸기라는 주제로 정혜진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정원을 가꾸는 일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마지막 완성이라고 말한 헤르만 헤세의 말처럼 옥상 정원을 통해서 자연과 가까이 지내면서 삶의 여유를 갖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별별특강 정승조가 모십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승조였습니다.